IT 라이브 공작소 이츠맨의 안춘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오후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빅데이터에 관련된 이야기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데이터 속에서 금강을 캐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바로 돈이 되고 또 비즈니스가 되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처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지가 기업의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빅쿼리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수많은 쿼리에 대한 빠른 응답과 빠른 처리를 잘 하기로 소문난 그런 솔루션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바로 이 빅쿼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BMT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솔루션과 비교를 해서 이 빅쿼리라고 하는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여줄지도 한번 보여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관련된 사업에 또 어떤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함께 할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메이트의 김정우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메이트의 서비스 개발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김정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 데이터 분석하는 애플리케이션, OLTP 애플리케이션들을 개발을 하고 그런 일들을 서비스 목적이 달성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자, 실제 오늘 웨비나에서 다룰 내용들이 어떤 건지 간단히 한번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구글 클라우드의 빅쿼리를 사용을 아마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빅쿼리를 사용하면서도 조금 더 데이터를 더 기민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네. 그리고 또 비용을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런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것으로 거의 끝나지가 않고 그 해당 로그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CRM 측면의 활동을 강화할 것인지 어떤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꼭 해야 된다라고 현업에 계신 분들은 다 생각하고 계실 텐데 네.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돈이고 또 그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분석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분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오늘 좀 좋은 정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쯤에는 여러분 저희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웨비나입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신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들 올려주시면 담당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거니까 오늘도 많은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웨비나 진행 중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꼭 좀 나가기 전에 답변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꼭 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팀장님? 네. 네. 오늘 목차인데요.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을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벤치마크 테스트를 했던 리포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구글 빅쿼리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더 다시 한번 드려볼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라이브 데모를 겸한 빅쿼리와 캐시 엔진을 결합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목차 그림 예쁩니다. 네, 목을 타는 그림이죠. 원래 이렇게 재밌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코드를 유머를 좀 이렇게 간혹 이렇게 슬라이드에 넣으시네요. 아, 네, 저는 좀 재밌고 경쾌하게 일하려고 좋습니다. 팀원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기대됩니다. 네. 네, 첫 번째는 데이터 분석 환경 어떻게 구축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축하고 하려면은 OLTP나 OLAP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네,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보자면 좋습니다. OLTP나 OLAP는 아마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OLTP는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이고 OLAP 영역은 온라인 어널리티컬 프로세싱이다라고 흔히 약어를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도 간단하게만 그래도 한번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LTP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사용자들의 짧은 트랜잭션을 처리를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작은 트랜잭션의 수가 굉장히 많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OLAP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이 많지는 않지만 큰 볼륨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어그리게이션 연산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정규화 면에서도 보면 OLTP는 주로 데이터가 정규화되어 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OLAP는 데이터 분석의 각 목적에 맞게끔 비정규화 또는 반정규화 되어 있는 형태로 스키마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적화 관점에서도 아무래도 OLTP는 고객의 로그인, 고객의 어떤 데이터 조회, 내 정보 수정, 주문 같은 트랜잭션이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트랜잭션 오티마이즈드로 주로 성능의 최적화라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읽기 최적화, OLAP 영역에서는 아무래도 데이터 분석가들이 또는 OLAP에서 비즈니스 분석가 등등의 읽기 최적화된 형태로 많이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저들도 아무래도 엔드 커스터머, 엔드 유저들이 많은 수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 OLTP의 특징이고, 그리고 OL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그리고 비즈니스 어널리스트, 데이터 어널리스트 등등의 일부 제한된 유저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쿼리의 유형들도 보면요, OLTP는 흔히 CRUD라고 얘기하는데요. Create, Refresh, Update, Delete. 예, 조회, 수정, 삭제, 뭐 이런 갱신 등등의 표준화된 그런 쿼리들이 주로 많이 요청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OLAP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복잡한 조인, 그리고 어그리게이션, 여러 가지 집계 연산들이 주로 많이 질의문으로 들어오게끔 될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입장에서도요, 요걸 제가 이 두 단어를 바꿔서 썼는데, 요거를 이제 사실은 이 OLAP 쪽이 히스토리컬 데이터고요. 예, 그리고 OLTP가 현재 데이터입니다. 네. 요건 제가 이제 바꿔서 쓴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OLTP와 OLAP에 대한 각 특징을 좀 나누어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에 관련해서 OLTP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앞단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취합하는 형태. 네. 그 다음에 OLAP 같은 경우는 취합된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분석하기 위한 처리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요것을 조금 그림으로 네. 우리가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데이터 소스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API 또는 어떤 REST API라든가 또는 뭐 비정형 데이터, 로그 데이터 등등의 데이터들이 이 파란색 아이콘으로 아마 위치해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흔히 여기 지금 보시면 영어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익스트랙트, 트랜스폼, 로드, ETL이라고 흔히 부르는 네. 그런 파이프라이닝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들을 모아서 스테이징 영역으로 불러오게끔 되고요. 이 스테이징 영역으로 불러진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부터 OLAP 영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스테이징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멘전과 팩트 테이블로 나누게 되고 또는 이 과정에서 데이터 마트를 구성하게끔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러한 약간의 스키마 변경이 일어나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또 지금 이 파란색 저장소 부분은 실제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이 될 거고요. 네.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ETL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보관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잘 정리정돈된 데이터를 여러 망의 유저들, 데이터 분석가들이나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각각의 목적에 맞는 자기의 도메인에 맞는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 업무를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녹색으로 박스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보통 우리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불리는 그 영역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온프레미스나 또는 어떤 클라우드 상에서 네. 새롭게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거의 전사 차원의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또 이 OLAP 데이터 환경을 구축을 해서 그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끌어갈 것이냐에 대한 그 내용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히 인력 준비, 예산 확보 등도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IT 기술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러면 어떤 인프라, 우리가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 상에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OLAP 환경을 구축하고 또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노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들이 보통은 단기간에 진행되지는 않고요. 거의
뭐 1년, 길게는 2년 정도의 장기적인 사업으로 가져가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관련돼서 전략을 잘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싶네요. 네. 전략을 잘 세우고 또 이런 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축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빅쿼리인가에 대한 얘기로 조금 넘어와서요. 네. 네. 앞전 장표에서 봤던 그림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빅쿼리가 이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장표는 구글 클라우드 공식 그 장표 안에 그 자료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네. 구글 클라우드 안에서 모든 내용을 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을 할 수 있냐면 인제스천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가 유입되는 영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다양한 영역들이 있죠, 그죠? 맞습니다. 빅쿼리도 또한 어떤 하나의 데이터 소스가 될 수 있고요. 아, 네, 네. 네, 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들어있는 제이슨 파일, 파케이 파일 이런 비정형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시트라든가 아니면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MS가 될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의 로그 데이터 아니면 일시적인 파일 업로드 네. 여러 가지의 형태들의 데이터가 인제스천이 될 수 있고요. 네. 이 모든 데이터들은 빅쿼리로 유입이 되게 될 거고요. 그럼 빅쿼리로 한번 유입된 데이터가 이대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트랜스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뭔가 활용 가능하고 또는 각각의 비즈니스 도메인에 맞는 형태로 분할되거나 다시 트랜스포밍 될 수 있고 또는 재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리파인 과정을 통해서 해당 리파인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빅쿼리에 다시 한번 넣을 수도 있고 또는 그중에 일부 데이터는 빅쿼리에서 불러올 수 있는 비정형 스토리지,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다시 업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정형이냐 비정형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일단 보관 비용이 저렴하고 비정형이나 반정형 데이터를 보관하기 용이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GCS,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많이 활용하고 알겠습니다. 또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정돈된 데이터를 이제 앞으로 이제 활용하는 일이 남아 있는데요. 그렇죠. 또 구글 클라우드 쪽에서는 구글 데이터 스튜디오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네. 데이터 스튜디오에서 추가적으로 뭐 마케터나 기획자들 네. 많은 분들이 또 데이터를 탐험하고 새로운 시각화를 만들고 이런 작업이 가능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루커 쪽에서도 요새 활용성이 많이 늘어나고 또 기능 업데이트가 많이 되고 있는 루커에서도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거를 실제로 인사이트를 도출하거나 하려면 뭔가 사람이 인식하기 좋은 형태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시각화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기업 내 유저들이 해당 데이터를 어떤 인사이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그것이 아마 표 형태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보다 예, 그 차트 형태, 그래프 형태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머신러닝, 우리는 머신러닝에 조금 더 집중해서 뭔가 실험을 할 거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과 통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기업들에서는 이제 빅쿼리 머신러닝 서비스를 또 많이 이용을 하시기도 하고 네. 이런 모든 생태계 시스템들이 구글 클라우드 안에서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포커스는 빅쿼리, 그러니까 실제로 저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중간 단계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요 영역에 대해서 오늘 포커스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점점 아무래도 이제 실시간 데이터라든지 데이터의 형태가 원체 말씀하셨던 인제스천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원체 이제 다양해지고 원체 많아지니까 이제 네. 이 중간에서 처리를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의 분석과 ML 영역에서도 나름대로 되게 중요한 영역들이 있는데 앞단에서 이것들이 빨리 처리가 안 되면 분석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어떤 로그 시스템 또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등에서 사실은 OLTP 영역에서 쏟아지는 로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고 반드시 결제를 하지 않아도 어떤 상품을 본 적이 있다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데이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아서 또 합리적인 보관 비용으로 또 합리적인 비용의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빅쿼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네,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빅쿼리인가 이제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해보면 네. 일단은 지금 이 장표는 제가
일부러 넣어봤는데요. 네. 아마 지금 내용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 화면을 보지 않으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빅쿼리를 다들 한 번쯤 POC를 해보셨거나 실행을 해보고 약간 시범적으로 써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또 러닝 커브가 각각의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환경 구축을 하고 뭐 인프라라든가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게 실제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소화 가능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재화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으려면 러닝 커브가 너무 높으면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겠죠. 러닝 커브도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빅쿼리 같은 경우에는 빅쿼리 이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제가 이제 캡처를 넣은 건데 네. 굉장히 친숙한 UI 그리고 뭐 이미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신 안시 SQL을 그 기준 삼아서 친숙하게 데이터를 집어넣고 가공을 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해서 이 장표를 넣었고요. 알겠습니다. 말씀 하셨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멀티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병행해서 쓰시는 경우가 또 사실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경우에서도 이제 이런 빅쿼리가 의미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의미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하는 게 좋다고 해서 갑자기 한 번에 모든 인프라를 구글 클라우드로 다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온프레미스에 누적되어 있는 어떤 로그 데이터 또는 뭐 RDBMS 들어있는 데이터를 그 일부 도메인 데이터만 떼어내서 구글 클라우드 빅쿼리로 업로드를 하고 네, 시범적으로 해당 데이터만 네. 빅쿼리에서 분석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런 데이터 아까 이전 장표에 말씀드린 그런 ETL 파이프라인 그런 걸 이제 ETL 파이프라인을 개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작업들도 구글 클라우드 내에 뭐 이후 장표에 나오겠지만 뭐 데이터 퓨전, 데이터 프로 여러 가지 또는 그 구글 컴포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예,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예를 들면 클라우드화 시킬 것인지, 어떤 데이터를 내재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은 기업의 담당자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전략적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로 활용하는 거는 클라우드로 옮기는 게 낫다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당 비즈니스를 이제 몇 번을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뭐 데이터 주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서울 리전이 또 구글 클라우드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해당 영역에 대해서도 큰 이슈가 많이 해소가 되었고, 네.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다 올려서 한 번에 작업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일단은 로그 데이터라든가 뭐 구매 데이터 아니면은 뭐 최근에 CRM 데이터 어떤 고객이 어떤 SNS 채널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지, 네. 회원 가입을 어떻게 했는지, 네. 또는 어떤 해당 광고를 접한 고객이 어떤 유입을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 들어왔는지, 뭐 아니면 어떤 다른 회사의 광고를 보고 들어왔는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판단할 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표에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각 도메인 데이터 이제 제가 아까 뭐 일부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들을 또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대부분 프로젝트라는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그리고 프로젝트 안에 있는 데이터 셋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와 데이터 셋별로 또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권한을 차등해서 적용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어떤 접근 제어라든가 보안적인 통제도 역시 가능하다. 네, 요것들을 빅쿼리가 제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예를 들어서 온프레미스나 여러 가지 다른 제품들 써보면은 빅쿼리가 가장 간편한 것 같아요. 네, 이런 권한을 직관적이고, 직관적이고, 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모든 사람한테 다 오픈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비용도 비용이고 사실 그렇게 권한을 줄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관리해서 이 프로젝트는 어떤 부서의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환경 또 이제 빅쿼리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면 이제 실제 이제 BMT 테스트 결과 있으시다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내부적으로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고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빅쿼리가 정말 좋은 건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팀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네네. 이게 정말 좋은 건가? 내가 팔고 있긴 하지만.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해보기 전에 잘 안 믿는 성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개발팀 크루들을 설득을 해서 야, 우리가 이걸 실제로 해보자. 중요하죠. 네. 실제로 해보기 전엔 좋다고 믿지 말자. 네. 약간 이런 관점으로
벤치마크 테스트를 이제 진행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뭐 고객분들이나 기업 담당자분들은 이런 데이터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좋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렇죠. 또 안 좋으면 얼마나 안 좋은지 이런 네. 것들을 또 알길 원하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뭐 까도 되는 겁니까? 네, 그 특정 좋으니까 까는 거 아닙니까? 고객사 이름이 노출되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가 블라인드 처리를 했기 네. 때문에 네, 요거를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좋습니다. 하고요. 한번 결과를 한번 보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표나 뭐 대상 선정, 어떤 사전 계획, 수행 결과, 그리고 얻게 된 인사이트 이 순으로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색 엔진을 직접 구축할 필요성이 생겼는데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클라우드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네. 어떤 그 별도 업체에서 제공되는 사스를 이용을 해서 하기에는 또 뭐 비용 측면이라든가 향후에 우리 기술 지원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직접 구축하고 또 고객사한테 제안할 수 있는 형태, 그러려면 우리가 내재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형태,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해서 검색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네. 그 그림이 지금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도 그림을 한번 소개를 한번 드려보는 것이고요. 네네. 요 빨간색 영역 안이 우리가 검색 엔진으로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영역 안에 현재는 엘라서치 로고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네. 빅쿼리를 여기 안에 넣을 것이냐, 아하. 아니면 애저 SQL을 넣을 것이냐, 네. 또는 아니면 엘라서치를 쓸 것이냐, 네. 이 세 가지 고민을 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스가 여하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서치 엔진을 개발해야 되는 그 블록 아닌데 네. 여기에 어떤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써서 테스트를 할 것인지를 BMT를 해봤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정리를 정말 잘해주시네요. 아닙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지금 엘라스틱 서치의 로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몇 가지 현재 뭐 예를 들면 지금 빅쿼리 네. 또 뭐가 있나요? 빅쿼리, 애저 SQL. 아, 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벤치마크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요거는 그러면 어느 만큼의 데이터를 각각의 세 가지 서비스 안에 집어넣어서 네. 데이터의 응답이 빠르게 네. 데이터가 될 하는지를 것이냐.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거기에 집어넣을 데이터가 어떤 것이냐를 한번 소개를 드려보는데요. 네. 일단 시계열 기반의 데이터고 대략 1억 건 정도의 예, 데이터입니다. 이게 지금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최근 최근 한 6개월 정도의 데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2020년 8월 정도부터 네. 2021년 2월 정도, 한 6개월 정도 되는 알겠습니다. 데이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스택을 이 BMT의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이제 1억 건을 집어넣고 세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데이터가 얼마나 잘 리턴될 것이냐를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쿼리를 날릴 것이냐를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뭐 타임 컬럼이 뭐 2020년 8월 1일부터 현재 사이이고, 네, 시간에 대한 컨디션이고, 네, 특정 필드의 값이 뭐 이런 글자로 시작하지 좋습니다. 않아야 되며, 네.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네. 이 글자로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네. 이게 전통적인 RDBMS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서치 아규먼트를 위반할 수 있는 사례가 되거든요. 아, 네, 그 값이 아닌 것. 네. 네.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컨디션이 조금 독특하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정 필드의 값이 짝수여야 한다. 네. 또 요것도 이제 우리가 흔히 SQL문을 짤 때 좌변에 들어가 있는 필드를 가공하지 말라는 그런 우리가 가이드를 많이 만나는데 그런 걸 위배하게 되는, 서치 아규먼트 위배하게 네.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들어가게끔 되고요. 네. 이러면서 아마도 저희가 이 BMT를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하면서도 이렇게 서치 아규먼트를 준수할 수 없을 만한 쿼리는 아마도 인덱스 시크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풀 스캔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는 다음 장표에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성능 테스트가 될 테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수행 결과죠. 네, 애저 SQ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컬럼 보시면 서비스 티어라고 있는 필드가 제너럴 퍼포즈, 서비스 크리티컬, 비즈니스 크리티컬이라고 하는 두 개의 티어가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크리티컬은 정말 중요한 서비스를 운영을 해라, 조금 더 고가용성이 제공되는 서비스 티어고요. 제너럴 퍼포즈는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티어인데요. 이 두 가지 티어에 대해서
쿼리 넘버들 지금 보면은 뭐 1번, 2번, 3번, 4번이 있고 네. 쿼리의 생김새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캡처해 넣어 봤습니다. 이런 쿼리들을 실행을 했을 때 듀레이션이 지금 얼마나 걸리냐. 결국은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네,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네. 이 듀레이션을 지금 보면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보시면 1분 이상 걸리는 쿼리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네. 역시 이제 예측하기로는 아까 이전에 소개해드린 서치 아규먼트를 준수할 수 없을 만한 케이스의 쿼리들 네.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시크를 할 수 없고 풀스캔이 발생을 해서 네. 결국은 데이터가 지금 보면 뭐 2분 이상 걸리는 네, 이런 한 번 쿼리에 2분이 걸린다고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네. 데이터 엔지니어나 데이터 분석가한테 네. 이제 좀 저 정도는 참기 어려운데. 네, 그죠? 맞습니다. 제공하기 어려운 형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엘라리서치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네. 또 이제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쿼리 번호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이제 네. 아까 전에 그 서치 아규먼트 위반될 것 같은 쿼리가 아마 5번이었는데 네. 역시 그 쿼리가 가장 높은 듀레이션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9초 정도 네, 5번 맞습니다. 쿼리에 대해서는 네. 이제는 한 7초 가깝게 되고 퍼스트 쿼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캐시가 존재하지 않았냐. 캐시가 엘라서치에서 내부적으로 캐시를 사용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캐시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5번 쿼리가 네. 지금 그 9.25초 정도 걸린 거고요. 네. 캐시가 히트됐을 경우에는 6.8초. 아, 조금 더 네, 이제 조금 캐시가 더 있는 단축이. 경우에는 좀 더 빨리 처리가 네. 되는 경우죠. 듀레이션이 단축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빅쿼리의 수행 결과의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1번 쿼리, 2번 쿼리 이렇게 쭉 쿼리 번호가 있고 네. 각각의 바이트 프로세스, 그러니까 처리된 바이트 양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듀레이션이 나옵니다. 네. 아, 3초. 맥스가 3초네요. 네. 지금 뭐 1번이든 뭐 어떤 쿼리든 간에 네. 제일 오래 걸린 게 지금 3.2초인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서치 아규먼트를 위반했냐 안 했냐 이런 조건 상관없이 네. 거의 모든 쿼리가 네. 3초 이내로 모두 결과가 나오는 네. 네, 형태가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BMP의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은 속도죠? 그죠? 네, 속도가 가장 쿼리에 중요해요. 대해서 얼마나 빨리 응답하느냐가 가장 핵심일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세 가지 BMP 테스트 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컨디션에서는 빅쿼리가 아무래도 제일 빨리 결과가 나오네요, 실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네. 그러면 뭐 약간 이런 선입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거 빅쿼리 비싸다며. 뭐 자꾸 빅쿼리야. 네, 그거 네, 비싼데 자꾸 왜 얘기해? 아, 네, 네. 이런 분도 꽤 계실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웅성웅성하십니다, 지금. 소리가 들립니다, 네. 그건 실제로 이게 뭐 비용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네. 쿼리당 한번 비용을 계산을 해봤더니 저희가 이제 환율을 그 재작년이다 보니까 1,130원. 네. 네, 굉장히 지금은 이제 1,300원 좀 넘어가지만. 그러네요. 이것보다는 좀 더 올라가겠네요. 네. 이게 그 프로세스드 바이트에 따라서 과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 정도의 쿼리가 얼마나 비용이 나왔는지 환율을 적용을 해보면 지금 뭐 160원. 네. 네, 한 번 실행했을 때 160원 정도 나온 네. 거예요. 사실 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긴 그러네요. 한데요. 그러네요. 네. 또 어떤 거는 뭐 27원, 네. 어떤 쿼리는 9원 이렇게 네, 예상되는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BMT를 진행을 하면서 결과 테이블이네요. 인사이트를 얻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Azure SQL, 엘라서치, 빅쿼리 세 가지에 대해서 성능 관점에서 네. 일단은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 Azure SQL은 최대 1분 30초까지도 걸렸다. 네. 네, 이런 인사이트가 나왔고 그리고 엘라서치 같은 경우에는 뭐 캐시를 쓰든 안 쓰든 어쨌든 일정하게 아무리 길어도 10초 이내 무조건 답이 나왔다. 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빅쿼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쿼리를 무관하게 거의 최대 3.2초 내에는 무조건 응답이 나왔더라. 네,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일종의 이제 윅 포인트도 있는데요. Azure SQL 같은 경우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이제 인덱스 시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거를 이제 서치 아규먼트라고 흔히 부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네, 이런 경우에는 응답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1억 레코드를 풀 스캔하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엘라스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물론 이제 서버의 대수를 늘리거나 네. 더 고사양의 서버를 적용하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겠으나 네. 그러면은 비용도 비례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최적화를 하기에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 흔히 엘라스서치에서 이제 DSL이라고 부르는 쿼리로 이제 질의문을 던지게 되는데 10초 이내로 더 빠르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산자를 잘 써야 된다. 네. 예, 연산자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매치드, 언매치드, 멀티 매치드 여러 가지 연산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DSL 문법을 어떻게 변경해서 그리고 또 엘라스서치 데이터 내부적으로 그 템플릿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더 빠른 응답수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군요. 네, 이런 인사이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빅쿼리 같은 경우에는 쿼리 처리량 아까 그 바이트 프로세스드라고 나와 있는 그 처리량이 늘어나는 만큼 비례해서 이제 과금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게 빅쿼리의 유일한 단점이다라고 이제 제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비용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애저 SQL 같은 경우에는 애저 SQL 매니드 인스턴스를 하나 운영을 하면은 제너럴 퍼포즈는 한 달에 한 4-5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크리티컬은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나와요.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물론 이게 V코어와 디스크 스토리가 늘어나면 당연히 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엘라스서치를 우리가 어떤 클라우드에다가 가상 호스트를 직접 만든다. 그러니까 마스터 서버 하나, 데이터 노드를 역할할 서버 3개 이렇게 해서 4개의 가상 호스트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한 스펙으로는 한 달에 한 50만 원 수준이면 이 정도의 인프라를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네.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빅쿼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쿼리를 어떻게 구성하고 데이터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또 쿼리 실행 기반으로 과금이 되다 보니까 비용을 미리 계산하기는 좀 어렵다. 네. 네. 뭐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당 0.023불이니까 스토리지는 바로 계산이 되겠으나 네. 쿼리 실행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쿼리 실행 횟수에 따라 또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 미리 추산하기가 좀 어렵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터넌스 관점에서도 봤을 때 사실 애저 SQL 매니드 인스턴스도 파스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애저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프라 담당자나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이 어떤 크게 할 일이 많지 않으세요. 물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DBA 분들께서는 파스 DB 써도 할 일 많다. 네,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물론 할 일은 많습니다. 할 일은 많지만 그래도 온프레미스에서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네, 꽤나 일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있고요. 그래서 할 일이 많이 줄어든다. 이 nothing to do라고 쓴 것이 좀 불쾌했다면 그러네요. 네, 할 일이 없다. DBA 분들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리고 엘라스서치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보통의 수준으로 이제 유지보수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물론 이게 구글 클라우드나 AWS 애저에서도 엘라스틱 서치를 파스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것을 책임져주고 고객사는 데이터만 업로드해라. 네, 이렇게 또 되는 서비스도 있어서 하지만 저희가 지금 벤치마크 태스크 한 경우는 엘라서치를 직접 우리가 가상 호스트에 직접 설치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빅쿼리는 유지보수 할 게 없어요. 진짜 나띵입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네. 그저 잘 쿼리가 실행되고 있는지 그 ETL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데이터는 잘 들어가고 있는지 또 비용은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등만 모니터링한다 정도가 있지 이 인프라에 대한 유지 보수는 없습니다. 네, 요거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 테이블에서도 있고 뭔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사전 뭔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쿼리의 여러 가지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옵티마이즈 해서 하면 뭔가 좀 효과적인 방법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거 신경 쓰기에는 차라리 내가 분석에 더 신경을 쓰지. 맞습니다. 이거 관리는 좀 심플하게 처리하자. 맞습니다.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구글 빅쿼리가 확실하게 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네네. 전 아주 촌장님이 잘 짚어주셨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도메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인사이트가 나왔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고객사한테 제안을 드렸던
그림 중에 일부를 저희가 또 가져왔는데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빅쿼리가 성능상 이점은 분명히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무턱대고 애플리케이션들이 쿼리를 무조건 날리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렇죠. 그럼 그 앞단에 캐시를 두자. 그러니까 이제 그 캐시 서버를 직접 구현을 해서 그거를 빅쿼리 앞단에 세워놓고 애플리케이션들은 캐시 서버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구상을 해서 제안을 드렸던 이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옵티마이즈된 그런 구성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뭐 다 그 소개된 자료들도 많이 있고 또 빅쿼리 찾아보면은 뭐 컴퓨팅과 메모리와 디스크가 분리되어 있다 이런 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진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느낌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핵심만 짚어주시죠. 네, 굉장히 폭넓은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일을 했던 기업 또는 저희가 기술 지원이나 제안을 드렸던 기업에서도 이 그림과 유사하게 저희가 인프라를 제공했던 기술 지원을 제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빅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생태계 시스템이 구글 클라우드 내에서 다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데이터의 원본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도 나왔지만 API, 뭐나 플랫 파일, 일반적인 파일들, 온프레미스 데이터. 아까 촌장님께서 그러면 온프레미스의 데이터 가져올 수 없는 거냐?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데이터들, 그런 데이터를 다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 원본을 규정짓고 그거에 대한 ETL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작업을 가져올 수 있게 되고 지금 보시면 뭐 글자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겠으나 데이터 플로우 이게 이제 아파치 빔을 우리가 구글 클라우드에 적용한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아파치 빔도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ETL 파이프라인을 개발하실 때 많이 이용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파치 빔에 대응되는 클라우드 파스이고 데이터 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인지 데이터 캡처 또는 리플리케이션 등등의 기능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 프록은 이제 관리형 스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형 스파크 내부적으로는 이제 하둡이라는 형태의 데이터 저장소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 트랜스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여러 그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사들 중에서 에어플로우를 구글 클라우드에서 가장 먼저 파스로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글 클라우드 컴포저는 이제 에어플로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서비스들 이용해서 모두 이 구글 클라우드 생태계 내에서 데이터를 쉽게 가져오게 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엔 다 구글 빅쿼리로 모이게 된다. 모이게 되고요. 또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또 그냥 둘 수 없고 또 뭔가 애널리스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과 함께 데이터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버텍스 AI도 들어가 있고요. 빅쿼리 ML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인사이트 도출하는 작업들 그렇게 그 인사이트 도출해내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쪽에 보시면 구글 어널리틱스도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사용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런 구글 어널리틱스라든가 또 루커는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즈는 해주는 기능이다 보니까 빅쿼리에 들어가 있는 어떤 테이블을 정의를 하고 각 필드와 행을 어떻게 집계할 건지를 정의를 해서 시각화에 올리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여러 가지 뭐 도넛 컬럼 차트 또 여러 가지 그 바 차트 등등을 루커 시각화에 올려서 이거를 또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는 내부 사용자들과 권한에 맞게끔 공유를 하고 거기서 또 다른 영감을 얻게끔 이런 구축까지 진행되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있고 또 이것들을 우리가 흔히 엔터프라이즈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글 쪽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뭐 약간 형태의 레코멘드 되어 있는 구성 요소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는 빅쿼리에서 우리가 타사 클라우드의 데이터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아마 실질적으로 기능이 오픈된 거는 아마 2020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빅쿼리 옴니라고 부르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네. 빅쿼리 옴니라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구글 클라우드 이전이라고 적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AWS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네. 빅쿼리 얘기하는데 갑자기 AWS라는 글자가 나와서 네, 좀 그렇죠. 생소하실 수도 네. 있는데요. 타사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또 거기 안에 있는 S3 스토리지 버킷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네. 비정형 데이터들을 네. 빅쿼리 라우터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우리 클라우드 영역, 우리 구글 클라우드 영역으로 데이터를 쿼리해서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런 서비스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당장 다른 멀티 클라우드, 다른 형태의 클라우드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네. 이 데이터를 다 이쪽으로 또 옮기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일단 이 빅쿼리에 관련된 기능들을 쓰려고 하다 보니, 그러면 이거를 기존에 있는 클라우드에 그대로 두면서 이거를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공도 한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러면 좀 속도나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마 속도도 조금 차이가 있을 거고요. 네, 네. 빅쿼리 라우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구글 빅쿼리를 쓴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 AWS는 계약을 끊고 그렇죠. 애저랑 계약을 끊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적절한 서비스, 그 비즈니스, IT 비즈니스의 목표에 맞는 적절한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네. 그럼 빅쿼리가 좋은 건 알겠는데 네. 사실 AWS 애저에도 좋은 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이거 다 옮길 거냐? 네네.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렇게 빅쿼리로 이전할 수 있는 데이터에 네. 대해서만 일부 데이터를 빅쿼리로 이전을 해보고 네, 또 데이터를 한번 정말 성능이 어떤지 네. 네, 우리 비즈니스의 목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네, 네. 이런 활용으로 네. 그런 활용성이 있다 소개해드릴 수가 있고 서배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하루아침에 뭐 몇 달에 다 끝나는 작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은 롱텀 플랜을 가지고 뭔가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대로 빅쿼리 좋은데 몽땅 다 이걸 옮길 수도 없는 거고. 맞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뭔가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과 아예 접근이 없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통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한다고 해도 POC만 한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제 POC가 끝나고 그러면 정말로 그 예를 들어서 저 사업을 진행하자 해도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빅쿼리 옴니라든가 네.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네. POC를 진행해 보실 수 있고 네. 여기 장표 그림에는 안 나왔으나 애저에서도 역시 가능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AWS 리전이나 애저 리전에서도 빅쿼리 옴니 기능이 지원되는 리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점점 더 이 빅쿼리 옴니의 활용성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챕터인 것 같은데요. 이제 빅쿼리 이제 어떤 장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캐시 엔진 결합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캐시 엔진. 네. 네. 빅쿼리는 굉장히 좋은데 네. 비용이 좀 부담될 수 있고요. 네. 분명히 좋은 건 알겠는데 비용 때문에 부서장님이 결제를 안 해주실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고민들이라든가. 네네. 네. 그리고 쿼리를 막 날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엄청 쿼리를 날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나중에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네. 네, 이런 걱정, 네. 데이터 엔지니어분들 또는 네. 개발자분들 이런 걱정을 또 많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빅쿼리와 우리 클라우드메이트에서 직접 개발한 캐시 엔진을 결합을 해서 네. 저희가 라이브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어떤 데모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한번 보여드릴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네. 아까 BMTD 포트 인사이트 부분에서도 살짝 약간 비슷한 그림이 나오긴 했으나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떤 대시보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네. 네, 요것은 뭐 전사 직원이 쓴다기보다는 임원진, 뭐 아니면 사업팀, 영업팀, 매니저급 이상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어떤 매출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의 컴퓨터 엔진, 가상 호스트 서비스입니다. 이아스고요. 이런 VM에다가 캐시캐시라고 하는 네.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 캐시캐시라고 하는 솔루션을 탑재를 하고요. 설치는 뭐 원클릭 설치로 간단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빅쿼리는 이제 우리가 구글 클라우드의 프로젝트를 만들면 빅쿼리는 이제 계속 존재를 하는 거고요. 네. 빅쿼리가 존재하고 빅쿼리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대시보드 앱에서 서비스 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해줘야겠죠. 그러겠죠. 네. 이거는 뭐 제가 온프레미스라고는 써놨으나 이게 온프레미스든 구글 클라우드든 또는 타사 클라우드든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가 대시보드 앱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데이터를 빅쿼리로 지속적으로 인서트를 잘 하고 있다. 예, 이런 구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구성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애플리케이션은 만약에 이 컴퓨터 엔진, 그러니까 캐시 없다라고 한다면 빅쿼리로 어차피 HTTPS 요청을 보내게끔 되거든요. 그러겠죠. 다이렉트로. 네. 근데 이제 빅쿼리 앞단에 이제 캐시라는 일종의 이제 문지기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문지기가 하나 들어와서 이런 HTTP 요청을 그대로 받아서 이 프록시 역할을 해서 그 데이터를 빅쿼리로 보낼지 아니면 캐시 갖고 있는 캐시를 응답을 해줄지 등등을 이제 판단하는 거군요. 네. 요 캐시캣은 이제 뭐 원클릭 설치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우분투 리눅스 계열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든 솔루션입니다. 또 우리가 뭐 캐시 엔진도 아마 많이 사용하시는 뭐 예를 들어서 아카마이라든가 네.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엔진엑스를 이용을 해서 그 캐시캣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저희가 멀티 퍼지, 그러니까 패턴 퍼지를 지원하도록 저희가 아마 해당 기능이 엔진엑스 플러스에도 없는, 엔진엑스 플러스라는 거는 엔진엑스의 상용 버전이거든요. 네. 네. 엔진엑스 플러스라고 하는 상용 버전에도 없는 이제 패턴 퍼지, 5가지 패턴 퍼지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넣어서 캐시캣을 개발을 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아니 빅쿼리에도 쿼리 캐싱 기능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 네. 그러면 캐시캣이라는 게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저걸 왜 써야 되는 거야? 왜 또 써야 돼? 네. 빅쿼리에도 캐시가 있다며.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거를 다음 장표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쿼리가 캐싱이 히트되는 약간 예외 조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많이 해봤던 내용들인데요. 요거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기술 자료를 제가 일부 캡처를 해본 내용인데 글자가 작아서 캐싱이 안 되는 네. 그런 케이스인 거죠. 네네. 네. 글자가 작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네. 해당 테이블이 작업 구성이나 콘솔, BQ 명령줄, CLI 같은 도구, API에 지정된 경우라던가나 아니면 이전에 캐싱된 이후로 참조되는 테이블 또는 논리 뷰가 하나라도 변경된 경우. 예를 들면 테이블의 필드의 속성이 바뀌었다거나.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캐시를 예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네. 논리 뷰가 변경됐다라는 거는 네. 현재 캐싱된 데이터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쿼리 캐싱에서는 예외가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네. 이게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우리가 온프레미스나 또는 어떤 타사 클라우드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빅쿼리 업로드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최근 스트리밍을 계속적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데이터를 삽입을 자주 하면 할수록 네. 빅쿼리의 캐시가 소멸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빅쿼리에다가 네. 뭐 5초에 한 번, 10초에 한 번 데이터를 스트리밍 API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넣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가 아무리 쿼리 캐싱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 스트리밍 API가 데이터 계속 넣고 있으니까 데이터 엔지니어가 쿼리를 실행하면 쿼리 캐싱이 소멸됩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신규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계속 유입이 되니까. 네. 이게 아마 저거는 좀 진짜 좀 이슈라기보다는 캐싱을 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쿼리 캐싱이라는 걸 빅쿼리의 쿼리 캐싱을 이용을 해서 과금을 줄이기 위해서 네. 데이터를 덜 자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예, 논리적으로 좀 이상한데. 네, 데이터를 그러니까. 자주 넣어서 분석하려고 하는 건데 쿼리 캐싱을 히트시키려고 일부러 데이터를 자주 안 넣게 되는 거예요. 네. 좀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빅쿼리 내부에 네이티브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지원되는데요. 뭐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들이 잘 아실 텐데 비확정적 함수, 그러니까 퍼시스트한 값을 보장되지 않는 여러 가지 함수. 여기에는 이제 그 랜덤 함수도 있습니다. 네. 랜드라는 함수도 있는데요. 이런 함수들이 포함된 경우, 이것도 좀 안타깝죠. 우리가 서버
그러니까 빅쿼리로부터 데이터를 조회했을 때 커런트 타임 스탬프를 자주 조회를 하거든요. 근데 요런 값이 들어가 있으면 네, 그 쿼리 캐싱에서 제외가 된다. 또 와일드 카드가 이제 그 별표 모양의 에스터리스크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요것도 에스터리스크도 은근히 자주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걸 써도 캐싱이 안 되는 캐싱이 안 된다. 네, 처리가 됩니다. 뭐 내부적으로도 조금 더 몇 가지 있는데요. 뭐 열 수준 보안, 행 수준 보안 이런 게 됐을 때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의외로 캐싱이 안 되는 케이스가 실제로 빅쿼리 내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캐싱 기능에는 이런 예외 사항들이 너무 많다. 실제로.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장 함수, 비확정적인 내장 함수라든가 뭐 에스터리스크, 와일드카드 등등을 넣어서 조회해보고 안 넣어서 조회해보고 해봤을 때 빅쿼리 리턴되는 데이터 안에 보면 캐시가 히트가 됐다 안 됐다를 true나 false로 줘요. 그럼 그걸 보면서 지금 빅쿼리가 쿼리 캐싱이 하고 있구나 안 하고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판단할 수 있군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판단에 보면서 정말 와일드 카드가 들어가면 캐싱이 안 되는구나. 등등의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뭐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실제 저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름대로는 저렇게 약간 예외 사항들은 좀 많이 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캐시캣을 이용했을 때 저는 예외 조항을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사실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것은 데이터의 신뢰도와 약간 연관된 얘기인데요. 흔히 우리가 데이터가 커밋되기 이전에 데이터를 더티 리드를 허용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하지만 읽을 수 있게 허용해 줄 거냐 아니면 엄격하게 MVCC로 통제를 하고 대신에 락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절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10분이나 20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또 그 해당 데이터를 조회하는 대시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일정 시간에 몰려서 조회를 한다 라는 전제하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캐시 엔진을 활용해서 더티 리드를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절충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방법으로 한번 그 데모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보죠. 네,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저희가 빅쿼리의 특정 테이블에 데이터를 5억 건을 넣어놨습니다. 5억 건을 넣어놓고요. 그 데이터를 조회한 결과를 뭐 도넛, 뭐 막대, 스택트 막대, 아니면 뭐 꺾은 선, 스플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몇 가지 시각화 차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한번 보여준 모습이에요. 좋습니다. 이제 더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레전드에 찍혀 있는 글자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어떤 품목 이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품목별로 대략 도넛 차트에서는 뭐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월별로는 이제 스택트 컬럼 내에서 어떤 정도의 분포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일자별로 지금 이제 이 스플라인 차트 같은 경우에 일자별로 이 아이템마다의 일자별 썸을 지금 뿌려주고 있는 차트거든요. 요런 추이를 갖고 있구나. 요러한 데이터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아주 그냥 간단한 데모 어플리케이션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데모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할 때 이제 개발자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건데 구글 빅쿼리 SDK가 있고요. 소프트웨어 디벨로머 키트가 있고 또 아니면 HTTP 전문을 만들어서 쏘는 방법도 있습니다. SDK 도움을 받지 않는 방법도 있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캐시캣은 HTTP 전문을 받아서 그대로 포워딩을 해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SDK를 사용하지 않고 HTTPS 요청을 그대로 캐시캣한테 보내는 형태로 데모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호스트 같은 경우에 구글 빅쿼리를 선택을 하면 정말 구글 빅쿼리로 HTTPS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다이렉트로. 그리고 캐시캣을 선택을 하게 되면 구글 빅쿼리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구글 빅쿼리와 동일한 프로젝트 안에 있는 가상 호스트, 그러니까 컴퓨터 엔진, 캐시캣이 깔려있는 컴퓨터 엔진으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를 위에 거를 선택을 할 때와 아래 거를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좋습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글 빅쿼리를 선택을 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 구글 빅쿼리로 HTTPS 요청을 직접적으로 보내게끔 되고요. 5억 레코드를 처리하는데 지금 굉장히 좀 짧은 응답 시간 내에 빠른데요? 네, 빠릅니다. 이게 실제로
빅쿼리로부터 데이터를 요청한 게 맞고 5억 레코드를 통째로 다 조회한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연과 분기에 맞게끔 2024년 1분기에 맞는 어떤 매출 데이터, 네, 이런 도넛과 스태트 컬럼, 스플라인으로 데이터를 보여주었고요. 네. 이제 우리가 빅쿼리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게 되면 과금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컴퓨트 엔진에다가 가상 호스트에다가 캐시캣을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이 호스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빅쿼리의 엔드포인트로 요청을 하지 않고 이 캐시캣의 퍼블릭 IP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네, 동일한 HTTP 전문을요 보내게 되고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요청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처음이니까 캐시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네. 일단 이 명령을 받고 바이패스해서 빅쿼리로 보낼 겁니다. 네. 그리고 한번 서치 버튼을 눌러볼게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차를 아마 거의 못 느끼셨을 정도로 네네 거의 유사한데요. 근데 시간차가 없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은 바이패스니까 캐시가 없었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캐시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빅쿼리한테 보내서 받은 응답을 지금 클라이언트에 준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누르면 네, 이러면 캐시캣 내부에는 대략 30분 정도의 TTL로 설정되어 있는 캐시 수명 주기가 존재를 하고요.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30분 내에 제 쿼리를 요청을 하게 되면 캐시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으로 그냥 바로 응답해주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르게 되면 빅쿼리로 요청이 가지 않고 캐시 응답을 하게 됩니다. 네.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빨리 다 끝났나요? 네, 나온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요청 자체가 없고 이미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시 호출하는 거니까 훨씬 빠르네요. 네, 빠릅니다. 빠르기도 하고 실제 빅쿼리 쪽에는 쿼리를 보내지도 않고.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서치 버튼을 여러 번 누른 건데요. 네. 지금 제가 이거 일부러 눌러보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하면 과금 계속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900원, 900원, 900원 나갑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함으로써 제가 이제 일부러 여러 번 눌러본 이유는 그러면 캐시캣 서버한테는 어떤 부담이 갈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여러 번 눌러봤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모리 사용량과 네트워크 트래픽이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지금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지금 보면 지금 이 친구가 아까 그 처리를 한 컴퓨터 엔진이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옵저버빌리티 구글 클라우드에는 여러 가지 매트릭을 한눈에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CSP 3사를 써봤을 때 구글 클라우드의 매트릭이 가장 눈에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네트워크 트래픽이 조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제가 그냥 클릭을 해본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서비스가 만약에 조직 내부 여러 유저들한테 제공이 됐다고 그러면 아마 네트워크 트래픽이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 트래픽이 올라가고 또 바로 또 내려갔네요. 그러네요. 이런 또 메모리 사용량. 제가 이 컴퓨터 엔진을 16기가 램으로 이제 설정을 했었는데요. 대략 한 2% 정도 사용을 하는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게 캐시캣은 해당 캐시 데이터를 일단 메모리에 상주시켰다가 해당 메모리에 여유가 있는 한 또 캐시가 소멸되지 않는 한 계속 메모리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새로운 또 요청이 왔을 때 히트할 캐시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즉시 준다. 그래서 더 빠른 응답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이나 담당자들 이제 분석하는 경우에 보면 유사한 쿼리를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막 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모를 준비하면서 그러면은 어떤 시나리오를 좀 설정을 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봐서 실제로 얼마나 줄이냐 비용은 단순히 그냥 좀 빨리 나오고 뭐 매트릭이 좀 안 올라가네 그럼 가금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 계산을 한번 두드려 봤어요. 제가 이렇게 꼼꼼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이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아주 그냥 그 완벽하게 계산해 보자 정말 얼마냐 해서 한번 해봤고요.
테이블에 지금 5억 건 정도가 들어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검색 한 번으로 네. 여러 개의 차트의 데이터를 사실은 쿼리를 4번 실행하게 돼요. 네. 내부적으로는. 네. 그래서 4번 실행했을 때 각각의 응답되는 데이터가 이제 제이슨의 일부만 제가 떼어온 겁니다. 좋습니다. 네. 합산을 해보면 0.11 정도가 나와요. 네, 0.1테라바이트 정도. 네, 그러면 이제 이게 0.1 테라바이트거든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대시보드 앱이 전달받은 데이터는 사실 126kB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이거밖에 안 되고 그러면 캐시 저장하는 캐시의 크기는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구글 빅쿼리를 통해서 0.1 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했고 캐시의 크기는 126, 그러니까 0.1 메가 정도죠. 네. 네, 이 데이터가 그러면 정말 얼마냐? 네. 이 데이터 처리했을 때 서울 리전 같은 경우에는 테라바이트당 6달러, 그리고 매월 1테라바이트까지는 무료잖아요. 야, 디테일하게 분석하셨습니다. 네, 네. 네. 저도 제가 이렇게 네. 치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치사하게 한번 조세. 리얼 데이터입니다. 리얼 데이터. 네. 네. 그래서 비례식을 좋아요. 이용을 해서 1테라바이트당 6달러니까 그러면 0.11 테라바이트에 대한 얼마일까를 계산해 봤을 때 비례식으로 대략 0.68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환율을 지금 현재 기준 1,307원 정도 결정을 해보면 네. 900원이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쿼리를 4번 5억 레코드가 들어있는 테이블에 캐시 히트가 무조건 안 된다고 가정을 하고 점색을 한번 누르면 쿼리가 4번 날아가고 네. 그거의 처리량의 총 비용은 900원입니다. 900원이다. 네. 네. 데이터가 5억 레코드고 네. 3초, 5초 이내로 결과를 받았다 그러면 사실 지불할 만한 비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상당히 지금 들으시는 강의 이 내용 세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5억 레코드가 뭐가 그렇게 많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5억 레코드면 꽤 많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도메인 데이터에 따라서 좀 가치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900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대시보드 앱을 한 달간 운영했을 때 총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 예, 요청 건이 총 몇 건이고 몇 명의 유저가 사용하는, 그리고 한 달 동안에 얼마가 나올까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뭐 전사 직원이 200명이든 300명이든 500명이든 간에 DAU, 그러니까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100명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100명이 대략 하루에 2번 정도 검색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다 가정이에요. 네. 네, 대략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루에 요청이 200건이 됩니다. 네, 요거를 이제 한 달로 치면은 6,000건이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면 6,000 리퀘스트를 한 번 그 처리할 때 0.1 테라바이트가 처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총 토탈 바이트 프로세서들은 688.2가 나옵니다. 네. 네. 정도 테라바이트가 나오고.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달에 매월 1바이트는 무료니까 1을 뺍니다. 1테라 빼고. 네. 네. 그러면 687.2 테라바이트예요. 네. 네. 그리고 여기다가 6달러로 곱하죠. 아. 네. 그러면 4,000불이 나와요. 네. 네. 그럼 이거를 환율을 적용하면 543만 원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캐시캣을 적용했을 때 네.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캐시캣의 이제 캐시 TTL은 TTL 이제 수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30분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30분까지는 더티리드를 허용하자라는 전제하에 이제 설정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설정하는 거죠. 일단.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캐시캣 내부 어떤 폴더 안에 컴픽 파일을 수정해주면 바로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정기적으로 배치 답이 일어나면서 빅쿼리의 데이터를 갱신한다고 이제 상황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전제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지금 세션 들으시는 분들도 다 상황이 다르실 거예요. 네. 모든 직원들은 일단 일관된 시간에 근무한다는 전제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우리가 보통 9 to 6로 흔히들 많이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매출 데이터를 보는 대시보드 앱을 사용하는 시기가 보통 있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매월 초 네. 또는 매월 말 네. 아니면 주간회의 전 네. 네, 이런 어떤 시간적 지역성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사례를 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고민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이제 판단을 해본 이유는
그럼 캐시 히트가 될 레이쇼가 몇 퍼센트가 될 것인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네네. 그렇죠. 네. 그것을 저희는 일단 30%라고 가정을 해봤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500만 원에서 30%만큼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냐? 네. 지금 또 복잡한 계산이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네. 그 토탈 바이트 프로세스드 값이 네. 30%만큼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좋아요. 네, 그래서 380만 원이 된다. 네. 실제 약 30% 정도 세이브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캐시캣을 미적용했을 때는 현재 데모 시나리오 상에서는 543만 원 정도 나오는데 네. 캐시캣을 적용했을 때는 380만 원 정도가 나온다. 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나리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실제 어떤 도메인에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냐에 따라 또 완전 또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네. 이런 가정이 여하튼 간에 캐시를 자주 쓸 수 있는 조건만 형성된다면 더 높을 수도 있고 세이브 되는 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 네. 우리가 흔히 캐시 히트 레이쇼가 30%면은 뭐 어떤가요?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 보석으로 잡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프라 운영하시고 CDN 서비스 운영하시고 관제하시면 많이 아실 수가 있는데 정적 웹앱, 그러니까 웹사이트, 웹사이트 호스팅되는 경우에는 뭐 자바스크립트 파일, 여러 가지 에셋들, 이미지 리소스 등을 흔히 많이 캐시 엔진을 태우기는 하는데요. 클라우드 CDN 같은 서비스. 근데 사실 그럴 때는 캐시 히트 레이쇼가 95% 이상 나와요. 그래요? 네, 99% 나오기도 하고요. 네. 보통 그렇게 높은 캐시 히트가 나오는데 네. 이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웹사이트 호스팅도 아니고 정적인 코드 조각도 아니고 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캐시이기 때문에 캐시 히트 레이쇼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네네네. 네. 그렇다고 저희가 캐시 히트 레이쇼가 굉장히 높고 캐시캣을 쓰면 과금이 엄청나게 절약된다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진솔하게 나름대로 표현을 해봤다. 또 캐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시간적 지역성이나 공간적 지역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물 흐르듯이 변동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공간적 지역성은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봤고요. 네네네. 다만 이제 시간적 지역성, 지금 여기 이제 적어놨는데요. 네. 시간적 지역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는 네. 모든 직원들의 근무 시간대가 비슷하고 네. 이 대시보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거의 비슷한 시즌에 사용을 하고 네. 이런 걸로 인해서 특정 데이터를 다시 한번 조만간 다시 액세스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 네. 30%라고 하는 조금 보수적인 숫자로 네.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저런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얼마나 캐시 히트를 칠지는 다 다를 테니까 네, 맞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네. 좀 보니까 아마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관련돼 가지고 아마 무료 이용권을 아마 신청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댓글로도 지금 안내가 나갈 것 아래 있네요. 네네. 네. 아래로 나가고 댓글로도 아마 안내가 나가실 것 같은데요.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본인의 지금 사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한번 적용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설치하거나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설치는 저희가 이제 바이너리 파일을 하나 제공을 해드리고요. 네네. 그럼 그것을 이제 그 리눅스 계열의 뭐 센터OS나 우분투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네. 리눅스에다가 설치 명령 한번 딱 엔터를 쳐주시면 자동으로 다 원클릭 설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발표는 어떻게 여기까지인가요? 네, 준비 알겠습니다. 데모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다. 그리고 네. 신뢰를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진짜 데이터를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런 좀 느낌이 듭니다. 저도 집에서 가계부도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계산할 수 있구나.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웨비나나 진행을 많이 해보면 여러 가지 사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본인들의 솔루션이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데이터의 근거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으시고 또 진짜 리얼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이 정도까지 하셨나 싶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질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이쯤에는 시그니처 질문이죠. 자, 김정우에게 데이터 분석이란. 네. 눈을 질끈 감게 되는데요. 네. 고통의 시작이다.
내가 지금 무슨 말 한 거지? 농담이고요. 네. 네. 데이터 분석 꼭 필요하고요. 네. 네. 지금도 고객의 로그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고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네. 데이터 분석이란 고객의 마음의 소리에 청진기를 갖다 대는 것이다. 네. 왠지 시적입니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CRM 관점이나 고객 행동 파악 관점에서 이 모든 로그 데이터를 빨리 분석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야만 어떻게 하면 판매량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인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회원 가입률을 올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장바구니에만 담았다가 결제 안 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모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활동들이 빅커리가 도와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데이터에 아까 소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가 이제 너무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그죠? 이게 사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죠? 전반적으로 전략을 빨리 세울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이런 전략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실제 필드에서도 그런 요청 사항들 계속 있으신 거죠? 네. 필드에서도 어떤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한다고 하는데 인프라 관련된 담당자분들 많이 만나보면 굉장히 고통받고 계시거든요. 네. 어떤 게 제일 힘들어 하시나요? 이렇게나 많은 호스트를 만들고 이 호스트를 과연 내가 다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과연 다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인 부분이네요. 네, 현실적입니다. 네. 비용은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어떤 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지 관리 측면에서도 빅커리가 장점이 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그래도 나가기 전에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된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좀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빅커리, 조금 비용이 나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빅커리 커리 캐시는 잘 히트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네, 두 가지. 한 줄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마침표는 한 게 아닌가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래도 굉장히 준비도 많이 하시고, 또 기본적으로 굉장히 쾌활하셔서, 네. 1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이렇게 지루하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하여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쯤에 어떠셨습니까? 오늘 1시간 조금 넘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관련된 내용도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또 관련된 내용들 궁금하시면 클라우드메이트 쪽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팀장님께 바로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락처 이제 댓글로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웨비나 나가기 전에 저희 온라인 설문조사 아직 오픈되어 있습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캐시캣 같은 경우에는 한번 테스트해서 본인의 필드에서 얼마나 금액적으로 세이브할 수 있는지 효과적인지를 한번 검증해 보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으니까 무료 테스트 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꼭 신청하셔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팀에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